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3년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낚시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또 만족하시나요? 이런 질문 해볼게요. 만약 2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한 16억, 17억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3년 내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을 몇 억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재테크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융하고 부동산 이제 크게 나뉠 것 같아요.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또 상가, 사무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물론 좋은 시절을 만나면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년, 길게는 5년, 10년 동안 내 돈이 묶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테크 방법은요, 조금은 어렵지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비교적 수익률도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하면 한 4%, 5%에 만족하시지만 이것은 한 20% 전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죠. 3년 내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부동산 재테크.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약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할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어진 걸 사는 사람. 거의 대체율이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어진 거를 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이거 지은 걸 사는데 지어서 파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 이 질문. 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오피스텔 살 때 저거 지어서 파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어서 파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매력적인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4층짜리. 자, 이 집이 얼마일까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관악구 봉청동에 있는 건데요. 15억 5천에 나왔어요. 15억 5천.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개층 거주하면서 아래층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많이 구입을 하죠, 이런 건물이. 자, 그러면 15억 5천 많이 삽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저것을 지어서 파는 사람은 원가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네. 대체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비용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5억 5천에 팔게 되면 12억에 팔게 되면 세전으로 3억 5천 이게 남고, 만약 13억에 팔면 세전으로 2억 5천 정도.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어서 팔게 될 때 남는 이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12억, 13억에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저 건물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네. 첫 번째는 아예 몰라서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셨죠. 저게 저 정도 금액에 지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예 이쪽에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이제 신축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는 거죠. 신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아예 이거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신축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죠. 저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또 성격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거를 취향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5억이고 건물이 5억이면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돈이 다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한 30-40% 정도 내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내 돈 한 3-4억 정도면 1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을 수가 있죠? 네, 대출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시공사의 지불 조건을 약간 후불 조건으로 해서도 가능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금이 100%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 30-40%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 시내에 오래된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많이 파시잖아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누가 사죠? 대체로 건축하시는 업자들이 삽니다. 왜 살까요? 그걸 내가 지어서 팔게 되면 수익이 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걸 내가 팔 것이 아니라 지어서 팔게 되면 수익이 훨씬 더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죠.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짓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내 땅만 있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땅들은 땅값이 대체로 한 1,500에서 2,500 사이 하기 때문에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을 이제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아예 시작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서울 시내에 이런 이제 사업 부지를 찾으려고 돌아다녀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원하는 사업 부지를 이렇게 찾는다는 게 원하는 거, 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찾는 게 일반인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이유로 이렇게 매력적인 이 사업을 아예 모르거나 또 지식이 없어서 또 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또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 부지 찾기 어려워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매력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번, 2번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는 제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저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신축 사업,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모르고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충분히 알고 또 이론적인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하면 매우 안정적인 이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황금성이 좋습니다. 이게 규모만 컸지 이걸 월세를 하든 또 분양을 하든 이제 황금성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익성이 좋아요. 내가 이걸 지어놓고 임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어서 분양이나 통매각을 하든 수익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실게요.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기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6억이면 이걸 내가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16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보통 신축 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10세대가 이 건물에 있다고 하면 한 세대의 분양가가 2억이면 총 분양가는 10세대니까 20억이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16억인데 여기서 총 분양한 금액이 20억이면 세전으로 4억 정도 남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요 정도 남습니다. 한 3억에서 4억, 분양가가 한 19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18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1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16억 정도 되면 총 분양가는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무난히 나옵니다. 그러면 세전으로 한 3, 4억 남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어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가 리먼 사태가 온다든가 그런 이제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돼서 시행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좀 달라요. 자, 만약에 이걸 내가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통 이제 서울 시내 역세권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들 보면 보통 이제 세대당 분양가가 2억 정도 하면 전세 시세는 지역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합니다. 한 80에서 한 90% 정도 내외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 10세대를 전세로 전부 다 넣게 되면
시세가 이렇게 되니까 총 전세 가격은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총 16억이니까 만약에 전세를 1억 6천에만 놔도 전세금으로 내 투자비가 다 회수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무위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 위기가 와서 이게 분양이 안 내게 될 때 이거를 전세로만 놔도, 전세는 지금 잘 나가거든요. 전세로만 놔도 1억 6천이면 16억이니까 내 투자비가 다 회수가 되고, 만약에 전세를 1억 7천에 넣게 되면 총 전세 가격은 17억이니까 사업비 16억 제하고도 1억의 여유금이 남죠. 근데 이렇게 어떤 경제위기 왔을 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이걸 전세로 놔서 일단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이걸 이제 하나씩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다 전세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뭐 대출 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지어서 전세로 넣는 게 아니라 월세를 넣게 되면 뭐 원룸이냐 투룸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5에서 한 7%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자 3, 4% 내고도 돈이 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과는 다르게 이런 서울 도심권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전세나 월세를 누게 되면 내 투자금을 다 해주거나 아니면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런 주택 신축 사업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요, 황금성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봐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안정성, 황금성,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인데, 이 소형 신축 사업은요, 황금성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 보통 이제 전후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층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인구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20년까지 거의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70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기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67년생인데 저와 같은 세대들 거의 한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은퇴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나오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도 있고 예금이나 주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죠.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조그만 소형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한 개층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황금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어 놓으면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요자가 이런 분들이 다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매입해서 이분들이 여기 한 개층 거주하지만 나머지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많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소형 주택들은 뭐 원룸으로 지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투룸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2호선 안팎 요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뭐 20평대 기준이 거의 8억이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결혼을 해도 그런 데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금수저 아닌 다음에 힘들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 도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가 55% 정도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한 집 건너 하나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들이죠. 그런 층들이 이제 이런 소형 주택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황금성이 좋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매입하려는 투자자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지어진 원룸 투룸 건물에 들어올 수요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요, 수익성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3년 내 재산을 2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 이제 5억을 가지고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 가면 주택가에 가보면 이렇게 빌라 분양하고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수익률이 자기 자본 투자 대비 한 20% 정도 이상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5억을 가지고 2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전에 요 사업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땅을 사서 건축하는 데까지는 한 5, 6개월, 뭐 분양하는 데까지 한 5, 6개월 하면 보통 짧게는 한 10개월 내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한 1년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대체로 1년 내에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 20% 기준으로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억을 가지고 20%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5억에 20%면 1억이죠. 그러면 6억 정도의 이제 돈이 마련이 됩니다. 5억 가지고 20%의 수익을 만들어내면 1년 차에는 이제 6억이 되죠. 5억이. 그리고 2년 차에는 6억에 또 20%니까 7억 2천이 되고 또 3년 차에는 7억 2천에 20%면 8억 6천.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10억이 좀 넘게 되죠. 즉 5억을 가지고 내가 매년 2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4년 정도로 하게 되면 내 재산이 이제 2배로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연수익률을 이제 25%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연 25%의 수익률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차에는 5억이 6억 2,500이 되죠. 또 요 6억 2,500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25%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7억 8,200이 되고요. 또 3년 차에 이 7억 8,200을 가지고 25%의 수익률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9억 7,700.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3년 내에 재산을 이제 2배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보통 소규모 신축 시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은 걸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어서 파시겠습니까? 네, 물론 지어서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지어서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뭐 지금 당장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사업 지역 선정 방법, 사업 부지, 또 사업성 및 현금 흐름 분석, 사업 일정 및 수지 분석, 또 임대, 분양, 매매 전략, 파트너십 구축.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분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가 준비만 되면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황금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인데요. 보통 이런 소형 신축 사업은요, 1년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리잖아요. 잔금을 치르고 이런 소형 건축을 하는 데는 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다 지어놓고 나서 임대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양을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뭐 짧게는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규모는 개인이 하기에는 물론 좀 커요. 뭐 적어도 4억 내외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보통은 그 형제들끼리, 지인들끼리, 또 회사 동료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자금이 안 되시면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금 회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걸 신축을 해놓고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되면. 그럴 때 이거를 전세나 월세로 넣게 되면 자금 회수가 다 된다는 거죠. 전세로 넣게 되면 자금 회수가 다 되고 월세로 넣게 되면 내가 은행에서 받는 대출, 이자를 내고도 이제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은 이런 이제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안전한 것들은 수익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면 비교적 저위험의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사업 지역 선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선정이잖아요. 이 지역 선정이 잘못되면 투자를 실패하죠. 그런데 주택 신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지어서 팔기 때문에 뭐 팔기만 하면 되지 뭐 지역 선정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겠지만 지역 선정이 잘 돼야만 분양도 잘 되고요. 임대도 잘 나가고 나중에 내가 사놓고 파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격 상승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정할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교통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 잘 돼 있고 또 일자리가 있는 곳 주변, 그리고 또 학군 좋고 미래 가치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디가 좋은지 하나씩 찾아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서울 시내에는 이런 신축할 부지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5분 거리 내면 뭐 서울 어느 지역이든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예전에 이제 역세권 거리가 보통 10분 거리 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게을러져서 10분 거리도 좀 멀다고 느끼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표현할 때 한 7, 8분 거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가까운 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 지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이 지역들 중에서.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우리가 이제 국가 계획을 보면 됩니다. 이제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울의 도시 계획이 어떻게 잡혀지는지를 보는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도심,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이 있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도심,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여의도는 우리나라 3도심이에요.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7광역 중심은 이제 마곡, 상암, 수색, 가산대림, 용산, 잠실, 청량리, 왕십리, 그 다음에 창동, 상계까지 이렇게 7군데가 7광역 중심이죠. 이렇게 3도심, 7광역 중심의 기본 공통사항이 있어요. 뭐죠? 네,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 이런 도시국가에서는 저성장 시대로 갈수록 그 일자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있는 주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한 편입니다. 이렇게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지역의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찾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지 선정인데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를 정했다. 그러면 영등포구가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내가 집을 지을 그곳은 아무리 영등포구라 할지라도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도로를 낀다, 코너 땅, 이런 땅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막다른 골목에 있고 저 안쪽에 있는 것들, 지하철에 또 먼 것들은 아무리 영등포구라 할지라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영등포구를 찾고 예를 들어서 그 내에서 가장 좋은 부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도심, 7광역중 이런 데들은 내가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좀 고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그 부지, 내가 신축할 부지를 볼 수 있고 또 찾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틀리면 실수가 아닌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건축법적인 기본 지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용적률, 연면적, 용도지역,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도로, 건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본기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수지 분석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역을 찾았고 그다음에 좋은 사업 부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지하철역에도 가깝고 다 좋아요. 아닙니다. 이제 이건 이제 기본 조건이고요. 이런 이제 사업 좋은 지역을 찾고 좋은 사업 부지를 찾았으면 이제부터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고 지하철역이 가깝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업 수지 분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 할지라도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할 때 크게 들어가는 돈이 뭐죠?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죠. 기타 잡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전체 비용이 한 90%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은 뭐죠? 네, 내가 만약 분양을 한다면 분양하는 총 분양 대금, 또 내가 임대를 준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매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남는지 이걸 모르고 사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내가 땅을 골라서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남는지, 임대를 주면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표로, 요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사업 수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면 현금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일정에 따라서는 일부 들어가죠. 근데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돈을 이제 부족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크기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외부에서 일부 조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내가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활한 이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런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언제 얼마큼의 돈이 들어가고 그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는요. 사업 일정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전체를 이해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거 끝나면 무엇을 하고, 이걸 이제 내가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일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시장 정보를 수집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경계를 수립하고, 사업 방향 조정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쭉쭉쭉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를 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분양을 하고, 계약을 하고, 정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쫙 되면 이게 되게 쉬운데,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정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이해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사업이 그냥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임대 분양 매매죠. 이제 내가 좋은 사업 지역에 좋은 사업 부지를 찾아서 잘 설계를 해서 잘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팔거나 이제 임대를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대를 놓는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고민거리가 없어요. 다 지어 놓으면 여기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분양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 동네 가보시면 뭐 신축 빌라 분양, 뭐 오피스텔 분양 이런 카탈로그나 플랜카드 보셨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은 뭐 내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 뭐 건축주 직접 분양 이렇게 막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분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 짓기 전에 사전에 이제 분양을 해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분양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통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인 다중주택 같은 원룸주택을 지어놓고 본인이 2년 정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 이제 중과도 없고, 또 2년을 이제 거주하게 되면 9억 미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내가 월세를 받으면 살다가 2년 뒤에 매각을 하고, 또 뭐 2, 3년 뒤에 또 한번 짓고 팔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중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이제 선택해서 임대를 할지, 분양을 할지, 아니면 좀 내가 임대 사업을 하다가 매각을 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7번째는요,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홀로 건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내가 100%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일할 그런 파트너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들을 내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파트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가 있죠. 내가 처음에 이 땅을 찾을 때도 중개업소 통해서 찾고, 또 내가 다 지어놓으면 분양을 할 때도 중개업소가 분양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들어올 전세, 월세 임차인을 또 찾아주기도 하죠.
이렇게 중개업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도 나의 좋은 이제 파트너가 됩니다. 또 시공사,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이제 시공사가 필요하죠. 집 한 번 지면 10년 늦는다는 게 바로 요 시공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런 10년 늦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사. 건축 설계는 내가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가설계를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계약하기 전에 가설계 통해서 사업성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이 건축 설계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축사 또 파트너를 찾으셔야 되고요. 또 대출. 내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출이나 이제 지렛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이제 대출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내지는 이제 대출을 알아봐 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금융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내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분양 대행사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만약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라고 표현하는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함께할. 그 다음에 세무사. 이건 이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세무사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할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단계부터 이제 세무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사. 내가 땅을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든 나중에 이걸 분양하는 과정이든 또 소유권 이전이나 보존 등기를 한 때든 이 법무사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제 많은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의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이제 안정되게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홀로 건축을 위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몇 년 동안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 높은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일반인들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면 거의 이론적인 지식은 거의 90% 이상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실무 경험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도 이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우면 너도 나도 다 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앞으로 요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하나씩 공유를 해 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걸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부자 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전체적인 뼈대를 이해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식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책의 목차가 이 책의 뼈대죠.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한 3-4번 정도 정독을 합니다. 이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나홀로 건축에 대한 내용은 책으로 따지면 목차입니다. 뼈대이죠.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보면서 이 나홀로 건축에 대한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도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지식을 익히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것이 저한테 다 삶의 기회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나홀로 건축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남들이 갖지 못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1인 지식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삶의 기회를 만드시고 이를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